거대 언어 모델, LLM. 이제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이 여러 가지죠. API 쓰는 것부터 직접 파인튜닝 하는 것까지. 장단점, 비용, 성능,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오늘 좀 파헤쳐보죠. 당신에게 맞는 최적의 활용법 같이 찾아봅시다. 네, 오늘 주신 자료들 보니까 특히 스탠포드 알파카 프로젝트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알파카요? 네, 어떻게 보면 적은 데이터로 LLM이 지시를 잘 따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모델 서빙할 때 응답 속도랑 비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LLM이라는 게 원래는 텍스트 보고 다음 단어 예측하는 모델이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리는 그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뭐랄까 그냥 다음 단어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알아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알파카가 딱 등장하면서 판도를 좀 바꿨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알파카는 엘라마, 라마라고 하는 공개된 고성능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네네. 놀라운 게 딱 5만 2천 개, 이 정도의 지시, 응답, 예시 데이터만 가지고 LLM이 사람 지시를 훨씬 잘 따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5만 2천 개요? 생각보다 엄청 적은데요? 그렇죠. 이전에는 뭐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통념을 깬 거죠. 그러니까 모델 안에 이미 능력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냈을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주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데이터 효율성 면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죠. 와, 5만 2천 개 데이터셋으로 그걸 해내고 심지어 이걸로 한국어 모델 코알파카까지 만들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코알파카는 그 원본 데이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만들었는데 번역 비용도 뭐 $100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와, 그럼 정말 데이터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신호탄 같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알파카 성공 이후로 코알파카 같은 후속 연구도 많이 나왔고 점점 데이터 양보다는 질로 포커스가 옮겨가는 추세예요. 아하. 실제로 그 뒤에 리마라는 연구에서는 아예 1,000개의 아주 잘 정제된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파인튜닝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1,000개요? 와, 점점 더 줄어드네요? 흥미롭습니다. 그럼 우리가 LLM을 실제로 활용할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보통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API 활용이죠. 가장 간편한 방법이겠네요. 네, 챗 GPT나 GPT-4처럼 이미 잘 만들어진 고성능 모델을 그냥 API 호출로 쓰는 거예요. 모델 개발이나 뭐 인프라 운영 이런 부담이 전혀 없죠.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당연하죠. 일단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야 하니까 민감한 데이터는 좀 신경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이 많아지면 비용이 계속 누적된다는 점,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오픈소스 모델 파인튜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라마 같은 공개된 모델을 가져와서요, 당신의 특정 목적이나 데이터에 맞게 추가 학습, 즉 파인튜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 알파카나 코알파카가 이 방식을 쓴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API보다는 비용 효율적일 수 있고 또 내 입맛에 맞게 모델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모델을 직접 다뤄야 하고 이걸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려면 운영, 즉 서빙 기술이랑 인력이 필요해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마지막 셋째는 자체 모델을 아예 처음부터 학습시키는 겁니다. 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아,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가장 강력한 성능, 완전한 통제권 다 가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 테라바이트급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GPU도 수천 수만 대가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돌아가야 해요. 와, 비용이 상상도 안 되는데요? 그렇죠. GPU 시간당 비용만 수백만 원 이상 들 수도 있고요. 최고 수준의 AI 연구자, 하드웨어 전문가, 인프라 엔지니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가능한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엔 첫 번째 API나 두 번째 파인튜닝을 고인하게 되겠네요. 특히 두 번째, 파인튜닝한 모델을 직접 운용할 때 이때 응답 속도에 따라서 비용 전략이 확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용이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요.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즉각 응답.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 밀리초 안에 답이 나와야 한 경우예요. 실시간 챗봇 같은 거요. 네.
바로바로 답이 와야죠. 이러려면 GPU가 항상 모델을 메모리에 딱 올려놓고 대기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GPU를 계속 켜두는 비용, 즉 시간당 과금이 계속 발생하죠. 아, 계속 돈이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참고로 코알파카 개발자분이 개인용 RTX 3090 그래픽카드 하나로 월 100만 원 정도 전기세 내면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했다는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오, 개인이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두 번째는 몇 초 내의 응답. 한 3초에서 10초 정도. 이 정도 지연이 괜찮다면 서버리스 GPU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서버리스 GPU요? 네, 요청이 들어올 때만 GPU가 잠깐 켜졌다가 끝나면 다시 꺼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 쓸 때는 비용이 거의 안 들죠. 오, 그건 좋네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첫 응답에 약간 지연, 이걸 콜드 스타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발생하고요. 또 막상 사용할 때는 초당 과금 단가가 시간당 방식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싸다라기보다는 안 쓸 때 돈이 안 나간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군요. 안 쓸 때 비용 절감이 크다는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 번째는 배치 작업처럼 시간 여유가 아주 많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응답이 몇 분 몇 시간 걸려도 상관없는 작업들이죠. 네네. 이럴 때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남는 자원을 아주 싸게 빌려주는 스팟 인스턴스 같은 걸 활용해서 비용을 정말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상황에 따라 전략이 확 달라지네요. 근데 혹시 아주 작은 모델은 GPU 없이 CPU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모든 작업에 막 엄청난 거대 모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버트 정도 크기, 이런 비교적 작은 모델들은 파인 튜닝하고 나서 일반 CPU 서버에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오, 정말요? 네. 그렇게 되면 GPU 비용 부담이 아예 사라지죠. 이걸 또 서버리스 환경이랑 결합하면 요청 건당 1원 미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요. 와, 이런 미만이요. 네. 그러니까 특정 목적에는 이게 가장 효율적인 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성능, 비용, 속도, 데이터 통제권.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당신의 상황과 목적에 딱 맞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프로젝트나 혹은 학습 목표에 어떤 방식이 가장 가성비가 높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술만 볼 게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적의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활용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꼭 파인 튜닝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LLM 자체가 가진 능력,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예시 몇 개만 넣어줘도 알아서 답하는 인컨텍스트 러닝, ICL. 아, 네네, ICL. 네, 혹은 아예 예시 없이 지시만으로도 작업을 하는 제로샷 러닝.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파인튜닝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가능성까지 함께 열어두고 탐색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활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